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수업받기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용문 독해, 그쵸? 그런 걸 보다가 이제 문학표를 보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거기 보니까 문학 비평이 나옵니다만 문학 비평이란 무엇이냐? 문학의 본질, 목적, 기능, 관례 등을 연구하여 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심미적 또는 예술적이야.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는 문학을 우리는 문학 비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평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제2의 창작행위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문학의 기능은 문학 비평의 기능이 무엇이냐? 거기 나오기를 비평은 문학작품을 향수를 촉진하고 향수가 뭐야? 읽고 즐기는 거야. 교사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또한 문학작품의 가치와 평가를 부여하는 거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또는 시대적 또는 문학적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단계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서의 5단계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감상의 단계야.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해석의 단계, 평가의 단계 이렇게 나오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문학의 관점이 나와. 문학의 관점은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여기에 지금 뭐죠? 직육면체의 분필상자가 있어요.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과 빛깔과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보고도 좋을 수는 없거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느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여기에 문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학작품이 있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 반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모방론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학의 기원에서 모방본능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본능설을 공부하셨습니다. 소위 심리학적 기원설로서 문학의 심미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문학은 현실 떠나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반영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문학작품과 무엇의 관계? 현실의 관계. 문학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하게서 우리가 이육사의 시를 공부하면서 소위 일제치하의 삶과 작가의 의지를 본다면 이건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현진간의 소설 뭐가 있습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운수 좋은 날 소설이 일제치하 하층민의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조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표현론적 관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표현론적 관점은 일명 생산론이다. 이렇게 하게요. 이번에는 문학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문학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반영론이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따진다면 이건 문학작품과 작가의 삶을 보는 것이다. 작가가 체험했거나 경험했거나 그죠? 또는 상상했거나 이러한 등등이 작품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어? 이상의 시나 소설은 거의 대부분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상의 시나 소설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하여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있죠. 구보시의 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경향이지? 자전적 소설이야. 그러므로
박태원의 삶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어서 그 다음이야.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효용론이 있어요. 이 효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에서 일명 뭐라고 하죠? 수용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따진 것이다. 그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보자. 문학의 기원에서, 문학의 기원 있죠? 문학의 기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자기평 본능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무엇과? 모방 본능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기 때문에 문학의 유의적 또는 교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리했을 때 아니다.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문학작품 내부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하고 보는 것이 바로 뭐야? 구조론입니다. 구조론, 객관론, 존재론 모두 같이 써요. 객관론, 존재론, 구조론 모두 같은 이야기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표현론적 관점, 여기 나오는 모방론적 관점, 여기 나오는 효용론적 관점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이렇게 묶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문학의 외주적 관점이다. 문학의 외부 요소를 가지고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작가와 현실과 독자라는 문학의 외부 요소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평가한다 해서 문학의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 나온 구조로는 문학작품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문학작품 내부에 있는 언어, 구조, 이미지, 어조, 문체,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문체 등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문학의 내재 관점이라고 한다. 문학의 내재 관점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문학의 외재적 관점은 문학은 자율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문학은 현실과 작가와 독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학작품은 작가와 독자와 현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작가와 독자와 현실 간에 문학작품이 어쩌죠?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문학작품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먼저 337의 우측 보세요. 문학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이쪽이야. 문학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 교재 337의 맨 하단 보자. 뭐가 나오지? 표현론적 관점이 나왔지.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가 있지? 거기에 의도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론적 관점은 결국 뭘 가져오지? 의도적 오류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다고 보는 오류를 우리는 의도적 오류라고 합니다.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 한용운의 님은 무조건 부처이며 조국이며 절대자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비평가들의 평가지 옆집 아가씨나 뒷집 과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다고 보는 것 뭐라고? 우리는 의도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만약에 문학작품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봐버리면은 뭐라고 나와? 기계적 반영론의 한계를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문학작품 무조건 현실을 반영하는 기계적 반영론의 한계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500년 전의 시대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파악하려고 그래. 그 시대상과 사회상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그래. 파악하려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속류사회학이라고 한다. 다시 하기해서
문학작품 속에서 구축된 세계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야. 단지 현실을 반영했을 뿐인데 그걸 작가가 변형시킨 거거든. 그걸 현실로 파악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속류사회학이에요. 다음, 효용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 보신대로 뭐죠? 감상 또는 감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 학생이 느낀 것과 내가 느낀 것과 우리 여학생이 느낀 것이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다고 봐버린 걸 감정이라고 한다. 거기 보시면 독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작품이 진정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치? 다 이어서 이번에는 내재의 관점이야. 내재의 관점은 이거야. 여기 있죠? 그래서 객관론, 존재론, 구조론 또는 절대론 이런 식의 말을 써. 이렇게 씀으로써 문학작품의 심리적 가치평가는 아주 탁월해. 그런 데 비해서 뭐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론의 과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절대론의 과잉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됐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이어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우리 교재 338의 좌측 보세요. 탐구학습 보세요.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뭐야? 문제 이렇게 나오죠. 문학의 내재 관점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김영랑의 모란이 피까지 워낙 잘 아시는 시야. 그쵸? 모두 아시는 시죠? 그러니까 저는 1번 보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문체. 그쵸?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문체. 문학의 심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내적이야. 자, 1번 간다. 거기 1번에 보니까 이 시는 정결성이 같아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조화된 시여도 있고 음성 상징을 사용했고 기다림과 상실과 기다림의 대칭 구조를 앞뒤 두형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건 뭐죠? 구조론이야. 그런데 2번 보자. 시인의 고향집은 뭐야? 문학작품을 여기 보세요.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므로 2번은 뭐가 되죠?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2번은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3번 보자. 3번은 뭐가 나왔는가? 시대상이 나왔지?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3번은 반영론적 관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4번. 4번은 이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야. 이건 효용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문학작품은 작가와 독자와 현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재의 관점이고, 아니다, 문학작품은 작가와 독자와 현실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이해돼야 한다가 내재의 관점이다. 이걸 먼저 구분하는 거야. 이게 먼저 되어야 우리가 비평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앉아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과 빛깔과 산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듯이 문학작품도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 우리 학생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관점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점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왔을 때 이번에는 비평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야? 역사주의야. 또는 우리가 과학적 비평이라는 말 써요. 역사주의 또는 과학적 비평이야. 거기 나오죠. 문학, 우리 교재 339쪽에 맨 상단입니다. 문학의 외적 요소인 시대성, 사회성, 도덕성, 민족성 밑줄. 시대성, 도덕성, 사회성, 민족성을 등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리했을 때 어떻게 하냐? 첫째, 원전을 확정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원전이라고 나와요. 원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야? 텍스트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개작되거나 번역되거나 번안되기 이전의 원형의 상태야. 많은 작품들은 훗날 많이 개작됩니다. 그래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무려 3번이나 개작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개작이 되기 때문에 개작되기 이전에 원본을 본다. 또는 번역되기 서구 소설은 번역되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걸 번역되기 이전의 형태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뭘 하냐? 언어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과 사회상의 반영이다.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시대상과 사회상의 반영이므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 썼단 말이야. 수작이란 말을 썼는데 저 과거에는 무슨 수로 썼지 이걸? 수를 주고받다. 이란 가치 중립의 의미였지만은 현대에서는 뭘로만 쓰고 있죠? 부정적으로만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똑같은 단어도 과거와 현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썼을 때 그것이 어느 뜻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 정기적인 연구야. 세 번째 정기적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나오죠. 작가의 삶이야. 그죠? 작가의 삶이야. 그래서 작가의 삶과 뭐죠? 세계관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었을 때 이육사는 일제치하의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일제치하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다. 친일파가 보기에는 일제시대가 아주 좋은 시대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1번 작가 작품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다음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작품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치? 됐습니까? 다음 이렇게 역사주의적 비평을 하게 되면은 거기 나오죠. 작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학사적 이해를 도움, 그죠? 역사적 안목과 상상을 바르게 함, 객관적 접근과 분석을 용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의적이란 뭐야? 의무적이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막아. 그치? 다음 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작품을 봐버리면 작가 및 제재에 대한 선입견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육사는 말이야 민족주의적 저항 시인이니까 그의 시에는 오직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적 저항의 의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 건 아니거든. 이육사의 시가 모두 민족주의적 저항이신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버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다음 이어서 기계론적 반영론의 한계를 드러낼 수가 있어. 됐죠? 아까 있어요. 그 다음 그 단점 밑에다가 디귿을 써. 이번에는 문학의 심리적 가치평가 결여야. 문학의 예술적 가치평가는 결여된다. 문학의 예술적 가치평가는 결여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역사적, 시대적 가치평가는 탁월하지만은 예술적 가치평가가 결여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주의라고 한다. 하나 더 합시다. 두 번은 형식주의야. 일명 분석적 비평이라고 해. 일명 분석적 비평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나냐? 문학의 예제적 요소 뭐였지? 예제적 요소가 뭐야? 우리 교재 맨 위에 보세요. 시대성, 사회성, 도덕성, 민족성이야.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해버려. 이런 걸 배제하고 문학의 내재적 요소인 밑줄 칠까?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밑줄 치세요.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맨 밑에 형식주의 비평에서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등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냐? 첫째, 분석이야. 그치?
그래서 분석적 태도를 가져오는데 영과 연, 행과 행, 언어와 언어 사이에 어떤 유기적 질서를 파헤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과 연, 행과 행, 그죠? 이런 것들 유기적 질서를 파헤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니은번 밑줄 우리 그 340쪽이야. 340쪽 니은번 밑줄 치세요. 긴장, 애매성, 조직, 반어, 역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디귿번에다 반어, 역설, 긴장, 모성, 그렇죠? 상징, 비유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분석적 비평이야. 반어, 역설, 긴장, 모성, 상징, 비유,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문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라고? 형식주의 비평이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다 이어서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작품의 구조를 해명하여 문학의 독자적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 문학 작품에 입각하여 예술적 가치능과 평가가 탁월한 점.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단점이 생기지. 문학을 한정적 사도로 비평의 대상을 제한한다. 그래서 그 옆에서 뭐라고 쓰지? 시의 적용유리. 시에만 적용이 유리해. 소설 등의 산문에는 잘 적용이 안 돼. 물론 문학성이 탁월한 데는 가능하지만은 사실 원래 적용이 잘 안 돼요. 다 이어서 작품의 액적 상황을 분리시킴으로써 역사적 암호를 위축시키며 문학사와 장르 문제를 등한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렇게 봐버리면 그 밑에서 뭐라고? 형식과 기교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형식과 기교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비평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무조건 여기 나오는 역사주의와 형식주의 비평이 시험에 나와요. 이 둘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문학의 외재적 요소를 중시하냐? 문학의 내재적 요소를 중시하냐? 됐습니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냐? 반어, 역설, 긴장, 모성, 비유, 상징 여러분 자신 뭐죠? 언어, 구조, 이미지, 운율, 어조, 문체 이런 것들 중시하냐? 문학 외부의 요소를 중시하냐? 문학 내부 요소를 중시하냐? 이 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역사주의 비평이 되면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뭐죠? 시대성, 사회성 등에 대한 조명이 아주 커. 뭐라고? 사적 가치 평가는 아주 탁월해져. 그러나 형식주의 비평이 되면 어쩌죠? 문학적 가치 평가가 아주 탁월해져요. 그러나 역사주의가 되면은 문학적 가치 평가는 떨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평가가 되면 문화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주의와 형식주의를 보신 셈이 되는데, 자, 역사주의, 형식주의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셨다고 보고 우리 교재에다 뭐라고 쓰냐? 써! 뭐라고 써요? 369쪽 참조라고 써줘. 369쪽 참조라고 써줘. 역사주의, 형식주의를 묶어가지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369쪽에 무엇이 있느냐? 가봅시다. 가봐요. 갑니다. 자, 7, 8 좀 정리 좀 해볼까요? 1위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이64의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는 까마득 한날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시나 소설을 공부할 때 사람들은 제목이나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읽어요. 그러면은 작품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내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여기 나오는 이 광야의 뜻이 뭐냐? 무슨 뜻이야? 사전적으로는 빈들이야. 이건 넓을 광자가 아니야. 텅 빌 광자야. 그러므로 빈들이야.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뭐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의 비유적 의미가 뭐죠? 역사적 공간이며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역사의 공간이며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이 시는 뭐죠? 1년이야.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4년 있고 5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간단히 한번 가보자. 까마득한 날에 겨져보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탁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거기 나오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다음에 슬러시 표시 한번 하세요. 영구문이 안 돼 있네. 슬러시 표시 한번 해줘. 큰 강물이 비로소, 슬러시 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감다. 어떻게 썼지?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하득하니 내게 편안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렇게 써있네. 그쵸? 다시 청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요. 그리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나온 누는 말입니다. 일제차의 현실이야. 그치? 매화향기는 조국광복의 매서운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대조적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건 일제차의 현실을, 이건 조국광복의 매서운 기계를 드러내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나는 누구냐? 선구자적 자여, 희생적 자여. 선구자적 자이며 희생적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초인은 누구냐? 광명한 미래를 맞이한 위대한 후손이야. 그래서 일제치하를 살아가는 이육사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았을 때 이육사가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치?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상을 가지고 그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렇게 보는 문학 작품의 역사적 가치 평가가 아주 탁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간다. 뭘로 열렸지? 까마득한 날에 쓸 거야.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고는 소리 틀렸으랴 그랬어요. 이랬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걸렸지? 까마득한 날이야. 까마득한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신은 과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죠? 지금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여기는 현재야. 다음 여기 다시 청고 뒤에가 나왔죠. 다시 청고 뒤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미래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뭐라 하죠? 사람들이 추보식 전개되었다고 이야기해. 그랬을 때 여기 나온 닭이 나오고요. 여기에 나가 나오고 여기에 초이 나와. 이건 과거를 대표하는 것, 현재를 대표하는 것, 미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시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로 끝났어요. 다로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야로 끝났죠. 보시면 야로 끝났어. 그 다음에 뭘로 끝났지? 여기는 제2어는 어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도 어라로 끝나고 여기도 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제3년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라라라라고 끝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다 라로 맞추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야? 첫째, 열은 뭐죠? 온유의 효과가 있어요. 뭐지? 이거 우리가 가군이라 그러거든. 가군의 효과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지? 의지의 강조의 기능. 의지의 강조의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어서 여기 보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고는 소리 들렸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고는 소리 들렸어요. 지금 눈 내리고 묘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릇씨를 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뭐지? 이음보야. 연배도 뭐야? 삼음보야. 이건 뭐야? 사음보야. 시에서 음보 있죠. 그래서 이음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삼음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음보야. 이거 우리 뭐라 하지? 점층적 음보라 그래. 이거 우리가 점층적 음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우리는 이육사의 시를 민족주의적 정시로 보려고 하지만은 그의 시가 얼마나 형식과 기교가 뛰어난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윤동주의 시에 비해서 이육사의 시가 훨씬 형식으로 뛰어나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닭이 왜 나왔냐? 여기 나오면 왜 개가 짖으면 어디 개 짖는 소리 들렸어요? 왜 안 되냐? 결국은 닭은 여명을 알리는 동물, 어둠을 몰아내고 팔급을 불러오는 동물이라는 원형적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다음에 운율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파헤친 것을 우리 뭐라 하지?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너무 작품을 역사적 관점에서 봐버리면 문학적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형식주의적 관점으로 작품을 봐버리면 너무 문학이 형식주의로, 형식론으로 빠져버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 가치평가는 탁월해. 자, 정리합니다. 다시 원위치였습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340조가 있어요. 결국은 역사적 형식주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둘을 반드시 외워주시라. 이건 대체 뭘로? 여러 것이나 반영론적 관점을 작품을 보는 거야. 결국은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영론과 표현론이 주가 되는 거야. 그러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조론이 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문학의 외재적 요소냐, 문학의 내재적 요소냐, 이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우리 교재 340쪽이야. 340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형식주의란 말 나오죠? 책 날개 보세요. 책 날개 문학의 모든 외적 요소, 비본질적 요소. 그러면 외적 요소, 비본질적 요소가 뭐야? 시대성, 사회성, 도덕성, 민족성이야. 시대성, 사회성, 도덕성, 민족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문학의 내부 요소만 가지고 문학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당연히 형식주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원래 그 밑에 참고 보세요. 형식주의 비평은 원래 러시아에서 출발했다. 그것이 미국의 신비평을 지나서 프랑스의 구조주의 평 또는 기호비평으로 발전해 왔다. 그 밑으로 화살표. 그 밑으로 화살표를 쫙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1930년대 됐어요? 김한태 순수 비평으로 도입됐다. 한국 문학에 이것이 들어올 때는 1930년대 김한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 순수 비평이라는 것으로 도입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써놓으세요. 됐어요? 1930년대 김한태가 한국의 순수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것이 여기는 형식주의며 1920년대에 등장하는 뭐죠? 카프의 이념 비평을 대두시키다. 1920년대에 등장한 27년이거든. 카프의 이념 비평을 태조시킨 것이 김한태의 순수 비평인데 이 순수 비평은 결국 어디서 와서 형식주의 비평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됐죠? 비평은 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나오는 심리주의와 신화주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꼭 호가 나두시라. 일부러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육사의 광야를 그대로 풀어. 텅빌광, 넓은 들야, 빈들 풀어. 이걸 넓은 들, 이래야 넓은 광자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무엇인지 가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의미거든. 그치?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 역사 창조의 공간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육사가 광자를 넓은 광자를 쓰지 아니하고 빌광자를 쓴 것 같아. 그죠? 자, 이육사의 시가 얼마나 민족주의적 저항시냐 이걸 공부했지만 거꾸로 이육사의 시가 얼마나 기교적이냐 윤동주의 시에 비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번엔 세 번째 뭐가 나왔지? 심리주의가 나왔어. 네 번째야. 네 번째 신화주의가 나왔어. 그런데 심리주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학의 바탕을 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거기에 나오기를 작가 개인의 체험이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작품에 재구성되어 표현된다. 밑줄. 거기까지 됐습니까? 작가 개인의 체험이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작품에 재구성되어 표현된다는 전제 아래 문학작품의 창작 심리와 작품 속의 인물, 사상, 상징 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심리비평은 뭐지? 작가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 주가 돼요. 역사주의가 반영론적 관점이 주가 되고 형식주의가 구조론적 관점이 주가 된다면 심리주의는 표현론적 관점이 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가 작품 속에 투사된 작가의 모습을 밝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작품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를 본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명백한 내용과 잠재적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됐습니까? 언어의 개인적 상징을 해명한다.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아주 쉬워. 이건 뭐죠? 결국은 심리분석이야. 어떻게 한다고? 이 작품을 쓸 때 작가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때 등장인물의 심상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독자에게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심리를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뭐죠? 작품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 문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가져오며 문학을 심리학의 한 분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전적 문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정주의 시,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쉐리 이러한 작품인데 구보가 박태원의 호야, 자기 이야기야. 단지 이 자기 이야기를 뭘로? 3인칭으로 바꿔 쓴 것에 불과해요. 여기 나온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은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든 가보녀라든가 큰 바다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애할아버지 수많은 머리털을 닮았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서정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애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죽었거든. 근데 여기 나오는 애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부안이야. 그러니까 애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때 죽은 거야. 그래서 뭐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뭐라 했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언젠가 동학혁명으로 바꾸대. 언젠가 또 동학농민운동, 농민전쟁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동학이 반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었다. 반란군의 손자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야. 자, 이 서정주의 할아버지가 서거정이야. 동문서의 작가 서거정이야. 그러니까 만석군 집에서요. 정말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뭡니까? 종으로, 그 아버지가 종으로 전락하기까지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자전적인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 작품을 쓸 때 작가의 심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봐버리면 문학의 심리학의 한 분야로 전락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신화주의야. 신화주의란 뭐지? 우리가 알고는 일명 원형대표이라 그래.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신화가 있는데 첫째 청강신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두레박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난생신화, 뭐죠? 아래에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출, 땅에서 태어나는, 땅에 솟아난 거. 근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단지 뭡니까? 남방계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삼성열 있죠? 고시, 양시, 부시가 나왔다는 삼성열, 그게 지출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아래에 태어나거나 또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화인데, 이러한 신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대 신화는 자, 밑줄 치세요. 집단 물속에 내재돼. 전승되다가 작가의 창조로 표현된다. 자, 심리주의와 신화주의의 공통점 무엇이냐? 뭐야? 무의식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이다. 차이점 뭐냐? 이건 개인적 무의식의 세계, 이건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를 다룬다. 역사적 형식은 정반대점, 이건 유사하단 말이야. 그렇죠? 다음, 그렇게 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 민족의 원천적 경영식인 작품에서 상징의 원관념을 쓴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 상징을 따지지만 이건 원형적 상징을 따져요. 다음, 이어서 신화의 근본 구조를 파악하고 그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됐습니까? 문화의 인류학 입장에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다. 신화의 원형에 나타난 원형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상호 관계를 밝힌다. 이렇게 보면은 문학 작품이 갖는 개별성, 특수성, 독창성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 신화 구조 속에 맞춰버리니까. 그치?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윤리주의 평과 철학적 평인데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 동굴인데 여기 나온 동굴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마더나 나의 침실로 나의 침실이 재생과 부활의 동굴임을 내알려하는 그랬거든. 그러면 동굴을 재생과 부활의 의미로 바꾼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 당군 신화야. 여기 나온 곰과 호랑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늘 먹고 술 먹고 인간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동굴을 재생과 부활의 의미로 봐. 그런데 이 상황의 시 마더나 나의 침실로에도 뭐라고 나와? 마더나 나의 침실로 나의 침실이 재생과 부활의 동굴을 내알려면 이렇게 나와.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죠? 단독 강화에도 인민군 소년병과 국군 장교의 동굴에서 만남이 나옵니다. 그것도 화해의 공간이야.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당군 신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형되어서 현대 작품 속에 나타나냐 이거야.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작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동굴의 상징적 의미도 혹시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 문화에 갖는 어떤 개별성, 특수성, 독창성 철저히 무시돼요. 자, 갑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냐? 집단적인 문제를 다루냐? 개인의 무의식의 세계냐?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냐? 이거야. 그러나 집단적인 것은 아무도 겪은 것이 아니야. 하지만 모두 그렇다고 믿는 것들이야. 다음, 이건 개인의 체험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냐? 이걸 따진 거다. 애울 때 개인적, 집단적 두 개를 애우세요. 둘 다 무의식의 세계다. 무의식의 세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뭐죠? 꼭 써놔. 희주융의 이론이다. 칼 융이라 그러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바탕을 두면 심리주의, 칼 융의 이론의 바탕을 두면 신화주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나오는 비평은 말입니다. 비평의 관점과 역사주의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형식주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더 볼만한 게 없고, 제가 아까 이육사에 강의를 했지만 저 뒤에 가서 접동세라든지 이런 작품 하면서 신화주의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접동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여기나 무녀도 등장하면서 제가 신화주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 형식주의는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